한국, 핵잠수함이라고. 이언 브레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군사 분석가였던 그에게 한국은 따라하는 나라였을 뿐이었습니다. 좋은 삼성폰은 만들지만 세계 최고 난이도의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자전거 가게가 로켓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금요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건 큰 안경을 낀 젊은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데려간 곳은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지하 7층 깊숙한 곳에서 200메가와트 원자로가 고요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재급료 없이 운용 가능한 미국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잠수함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그걸 연구했거든요. 저는 미국 국방부의 군사 분석가 이언 브레너였어요. 이름만 들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하루 종일 보고서를 읽고 숫자를 분석하는 게 전부였어요. 제 일은 간단했죠. 어떤 나라가 위험한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어떤 나라는 못 만드는지를 알아내는 거였어요. 사무실은 회색 벽에 워싱턴 DC가 내려다 보이는 창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아침 나쁜 커피를 마시면서 비밀 문서를 읽었고 매일 저녁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는 착각 속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러시아는 무서운 잠수함을 만들었죠. 영국과 프랑스도요. 중국도 점점 실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저 큰 나라들이 한 걸 따라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좋은 휴대폰, 괜찮은 자동차는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핵잠수함을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핵잠수함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무기예요. 가장 똑똑하고 돈 많은 나라들만 만들 수 있죠. 한국은 좋은 나라였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화요일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새벽 4시 반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고 건물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화면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둠 속에서 파란 불빛이 번쩍였죠. 그때 그걸 봤어요. 새로운 이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긴급 한국 핵잠수함 역량 평가 요청. ROK,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소리내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됐죠. 그건 마치 자전거 가게가 갑자기 로켓을 만든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솔직히 이메일을 지울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클릭을 눌렀어요.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고 지루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쩌면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려 한다는 걸 어딘가에서 느꼈던 걸지도 모르죠. 이메일 본문은 짧았어요. 2문장뿐이었죠. 첨부된 문서를 읽으시오. 금요일까지 평가 결과 제출. 첨부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가득 차올랐어요. 수십 장의 문서가 열렸고 페이지 수는 70장이었어요. 모든 페이지 위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1급 비밀. 읽기 시작했어요. 커피는 식어버렸어요. 마시는 것도 잊었죠. 그 문서엔 설계도가 있었어요. 기술도면, 수치, 그래프, 복잡한 구조도들. 그리고 존재할 수 없는 잠수함이 설명돼 있었어요. 그 안에는 미국조차 아직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 담겨 있었어요. 43페이지에서 숨이 멎었어요. 삼축 능동 진동 제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그걸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그건 미국 해군이 30년 동안 시도하다가 실패한 기술이었어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 문서 속에 아무렇지 않게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어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워싱턴의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기념비들이 갑자기 작고 멀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였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고요한 사무실에 소리가 크게 퍼졌죠. 전화를 받았어요. 브레너. 이번 주 금요일 한국으로 가시오. 짐 싸요. 인사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어요. 세상을 안다고 착각하던 중년 남자. 이제 그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려는 남자였어요. 태평양 건너편, 제가 무시했던 나라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걸 뒤집어 놓을 거였죠. 그 여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걸 몰랐어요. 비행기가 금요일 오후에 한국에 착륙했어요. 비행 내내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가질 수 있지? 그 문서가 가짜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나를 시험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가 새 건물처럼 깨끗하고 신선했어요. 모든 게 반짝였어요. 안내 화면들이 곳곳에 있고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정보를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서로 조심스럽게 예의 있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집에서 멀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구 근처에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진한 남색 재킷을 입은 모습이 단정했어요. 검은 머리를 가지런히 묶었고 커다란 안경 너머로 또렷한 눈이 보였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브레너 박사님이시죠? 저는 박지훈 박사예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 이상이었어요. 아마 미국 대학에서 공부했을 거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저는 악수를 하며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연구시설은 대전에 있어요. 여기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걸려요. 우린 조용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옆눈으로 그녀를 살펴봤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젊어 보였어요. 핵잠수함 연구를 책임질 정도의 사람이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전까지 가는 길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검은 관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양쪽으로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엔 푸른 산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어요. 예상 밖으로 아름다웠어요. 지훈 박사는 옆자리에서 태블릿을 열더니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잠수함 사진들, 기술 도면들,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처음엔 독일식 설계로 시작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장보고급 잠수함이요. 1990년대에 구입했죠. 하지만 단순히 사용만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분해해서 구조를 연구했어요.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얘기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자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복제였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 다음엔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손원 1급이에요. 완전한 한국 설계였죠. 그리고 그 다음엔 도산 안창호급. 그때 자체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지훈 박사는 화면을 넘기며 잠수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하나하나가 전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브레너 박사님, 지금 어떤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봤어요. 우리가 다 베꼈다고 생각하시죠? 한국 기술은 결국 미국이나 유럽 걸 이름만 바꾼 거라고요. 정확했어요. 그게 바로 제 생각이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진짜로 만든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차가 커다란 콘크리트 건물 앞에 멈췄어요. 철조망과 보안 게이트로 둘러싸인 시설이었어요. 경비원들이 3번이나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래로, 아래로, 또 아래로. 지표면에서 5층이나 내려갔을 때 문이 열렸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끝이 안 보였고 밝은 조명이 흰빛으로 쏟아졌어요. 중앙에는 거대한 물탱크가 있었어요. 수영장만큼이나 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어요. 잠수함이 바닷속을 움직이게 하는 추진 장치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이게 저희 펌프제트 추진 시스템이에요. 지윤 박사가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탱크 쪽으로 다가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주변에서 메모를 하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윤 박사가 태블릿을 두드리더니 제게 건넸어요. 그래프가 있었어요. 선과 숫자들이 빼곡히 표시돼 있었어요. 이건 음향 신호예요. 잠수함이 물속에서 내는 소음을 나타낸 거예요. 저는 숫자를 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잘못된 수치예요. 그녀가 바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수백 번 테스트했어요. 그 수치는 한국의 추진 시스템이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같은 수준의 정숙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의 최신형, 가장 조용한 잠수함과 같다는 거였죠. 등줄기를 차가운 전율이 타고 지나갔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을 때 느끼는 그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어떻게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윤 박사는 살짝 웃었어요. 자랑의 미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싸워온 사람의 미소였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브레너 박사님.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해도요. 그녀가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어요. 가시죠. 보여드릴 게 아직 많아요. 저는 그녀를 따라 걸었어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의 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윤 박사가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어요. 우린 또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번엔 아까보다 더 깊이 내려갔어요. 5층이 6층이 되고 6층이 7층이 됐어요. 압력 때문인지 귀가 멍해졌어요. 도대체 얼마나 지하로 내려가는 건지 궁금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앞에는 두꺼운 유리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유리가 아니었어요. 방사능 차단용 특수 유리였어요. 살짝 초록빛이 돌고 두께가 30cm는 돼 보였어요. 그 유리 너머로 거대한 은빛 실린더가 보였어요. 콘크리트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수많은 배관과 전선이 그걸 둘러싸고 있었어요. 주변의 제어판에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저희의 원자로 시제품이에요. 지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한국의 지하, 그리고 눈앞의 핵원자로. 그것도 한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출력은 200메가와트예요. 지윤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농축도 20% 이하의 우라늄을 써요. 재급류 없이 10년 동안 운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실린더를 바라봤어요. 10년이라니 미국 잠수함이나 프랑스 잠수함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이걸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위험한 기술이에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지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녀를 바라봤어요. 큰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이 반짝였어요. 차분하고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걸 숨길 수도 있었어요. 비밀로 둘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믿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 뒤쪽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한 오래된 사진들이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녀들이 설계도와 도면 앞에서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모두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저분들이 2005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지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20년 전이죠. 정부는 3번이나 예산을 끊었어요. 정치인들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다른 나라들은 멈추라고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진 속 얼굴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모두 현실의 사람들이었어요.
20년 동안 불가능이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그날 저녁 지훈 박사는 또 다른 걸 보여줬어요. 우린 작은 회의실에 앉았어요. 지훈 박사가 태블릿을 벽의 큰 화면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질은 흐릿했고 먼 거리에서 찍은 듯 흔들렸어요. 검은 잠수함 한 척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평범한 잠수함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이건 북한 국영방송 영상이에요. 올해 3월 8일에 방영됐어요. 그 잠수함은 어두웠고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마치 악몽 속 괴물 같았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죠. 폭 12m, 무게 1만 톤. 미국 본토까지 닿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냉전 시절에 우리는 이런 잠수함을 유령함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사라져버려요.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추적도 불가능하죠. 어디에든 있을 수 있는 존재. 그게 유령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지훈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진해 해군기지로 향했어요. 기지는 한국 남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부두에는 회색 전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햇빛이 금속 표면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가장 긴 부두 끝에는 검은 잠수함 한 척이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함. 한국이 만든 가장 진보된 재래식 잠수함이었어요. 거기서 해군 장교 한 명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나이가 50쯤 되어 보였고 짧은 회색 머리와 햇빛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말수가 적었고 무표정했지만 진지한 인상이었어요. 그가 한국어로 설명했고 지훈 박사가 통역해줬어요. 이 잠수함은 50km밖에 다른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어요. 20일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운항할 수 있고 어뢰는 시속 70노트로 나가요. 70노트라니 대부분의 군함이 도망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저는 부두 위에 서서 그 잠수함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단순한 계산이었지만 결과는 무서웠어요. 이 잠수함의 핵원자로를 얻는다면 세상 어떤 해군에도 맞설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진짜 괴물이요. 이게 만약 핵추진이라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옆에 서 있던 지훈 박사가 고요하게 바다를 보며 제 말을 이어줬어요. 그럼 진짜 유령이겠네요.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물빛이 주황색과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보단 존경, 그리고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한국은 누구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누워 있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계속 오늘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원자로, 추진 시스템, 잠수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과학자들의 얼굴들. 저는 너무 확신했었어요. 한국은 절대 이걸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일요일 밤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 공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아니, 어쩌면 달라진 건 제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창문 밖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 원자로, 잠수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과학자들. 그 중에서도 계속 생각난 건 지훈 박사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믿길 원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3일이 걸렸고 5번이나 다시 썼어요. 예전 방식대로 쓰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했어요. 마치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신발을 억지로 신으려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진심을 그대로 썼어요.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책임감 있게 사용할 만큼의 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미국은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회의는 목요일 아침에 열렸어요. 회의실에는 군 장성들과 해군 제독들, 정부 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모두 고급 의자에 앉아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은 2주 전 제 눈빛과 똑같았어요. 의심과 확신이 뒤섞인 설마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지윤 박사가 준 영상, 데이터, 그리고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한국은 우리 걸 베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진짜를 만들었어요. 아주 발전된 기술을요. 그리고 그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자신들의 비밀을 초대해서 보여주는 나라가 위험한 나라일까요? 뒤쪽에 앉은 나이 지긋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당신 말은 우리가 그들을 믿어야 한다는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들은 신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기술을 쌓아왔어요. 숨길 수도 있었고 거짓말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불러서 보게 했어요. 그들은 투명성을 원하고 협력을 원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공기조차 멈춘 듯 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북한은요? 바로 그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걸 필요로 한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지금 자국 연안에 핵잠수함을 두고 있어요. 한번 잠수하면 찾을 수도 추적할 수도 없는 유령함이죠. 한국은 이제 지켜달라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럼 당신의 권고는 뭔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승인입니다. 단 조건부 승인. 국제감시관 파견, 투명성 확보, 정기적인 검증 절차. 그 조건들을 포함한 승인 말입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회의실을 떠나야 했어요. 밖으로 나와 차가운 워싱턴 공기 속에 서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하늘엔 회색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한 통. 단 네 단어였어요. 원칙적 승인. 수고했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날 밤 포토맥 강가를 걸었어요. 강물은 어두웠고 고요했어요. 기념비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흔들렸어요. 워싱턴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눈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세상을 안다고 믿었어요.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하고 누군가는 이끌고 누군가는 따라간다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전혀 다른 걸 가르쳐줬어요. 진짜 힘이란 크기에서 오지 않아요. 역사나 전통에서도 오지 않아요. 그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와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조차 끝까지 나아가는 그 마음이요. 저는 지윤 박사와 낡은 작업복을 입은 과학자들의 사진을 떠올렸어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었던 사람들. 20년 동안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나라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거의 놓칠 뻔했어요. 거의 그들을 모방자로만 치부할 뻔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윤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진실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습니다. 1시간 뒤 답장이 왔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인쇄해서 사무실 벽에 붙였어요. MIT 졸업장 옆에, 해군 훈장 옆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분석가가 아니었어요. 우린 둘 다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정은 끝났지만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동맹 간의 신뢰를 쌓고 편견이 아닌 존중 위에 협력을 세우고 힘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말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같은 회색 머리, 같은 피곤한 눈이었지만 그 속엔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겸손함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단순히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는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그걸 잊지 않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미쳤어요. 30대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폴더를 그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12개 언어로 된 사료들이에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헝가리어. 읽을 수 있나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저명한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그럼 배우세요.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진실을 원하세요? 아니면 쉬운 답을 원하세요? 그 질문에 그는 임종하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그날부터 그의 지옥 같은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영국인 교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훈족의 왕. 아틸라와 한국 사이의 충격적인 연결고리.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그레이엄이에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올해 42살이에요. 저는 고대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드릴게요. 그건 병원 병실에서 시작됐어요. 벽은 하얗고 공기에서는 약냄새가 났어요.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은 제 손 안에서 차가웠어요. 평생 강하셨던 분인데 흰 시트 아래에서 너무 작아 보였어요. 옆에 기계에서는 규칙적인 삐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헝가리계 영국인이셨어요. 평생 동안 우리 가족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오래된 책을 읽고 지도를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셨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리처드, 찾아라. 우리 조상들을. 바람의 민족을. 약속해라. 저는 약속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제 아버지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이셨으니까요. 3일 후 아버지는 떠나셨어요. 저는 다시 케임브리지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는 키 큰 창문이 있었고 아래로는 학생들이 중정을 걸어다니는 게 보였어요. 제 책상에는 종이와 오래된 책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15년 동안 유럽 역사를 가르쳐 왔어요. 로마, 그리스, 영국. 제가 중요하게 여긴 건 늘 이런 곳들이었죠. 한국이요? 솔직히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중국 옆에 작은 나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연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2달 동안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어요. 교회 기록을 읽고 족보를 뒤졌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다 가을이 왔고 저는 연구 때문에 보스턴으로 갔어요. 그곳의 공공도서관에는 아주 오래된 필사본들이 있었어요. 1000년 전의 기록도 있었죠. 어느 저녁, 저는 열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깜빡였고 눈이 아플 정도로 오래 읽고 있었어요. 비잔틴 시대의 라틴어 필사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문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딱 한 문장이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동방의 왕 아틸라는 해가 떠오르는 땅에서 왔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는 땅. 비잔틴 사람들은 그 표현을 극동, 즉 한국이나 일본을 의미할 때 썼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끝쪽이었죠. 아틸라라니. 훈족의 왕이었어요. 로마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사람. 역사상 가장 두려운 전사 중 한 명이었어요. 지금도 유럽에서는 그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 왔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그 순간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람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발소리만 울렸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2 여학생의 대화가 들렸어요. 영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억양으로 한국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야 역사과제 너무 어렵다. 나도 알아. 그래도 가야는 진짜 대단했잖아. 일본에도 철을 수출했대. 저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가야, 철, 해상무역. 훈족은 무기 때문에 유명했어요. 활과 갑옷, 모두 철로 만들어졌죠. 로마인들이 훈족의 철 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럼 혹시 훈족의 철기 기술이 한국에서 시작된 걸까요? 아틸라가 한국 출신이었다면요? 말도 안 돼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바람의 민족. 훈족은 바람이라 불렸어요. 그들은 빠르게 이동했고 어디서나 나타났어요. 정말 바람처럼. 저는 한참 동안 그 복도에 서 있었어요. 학생들이 제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머릿속에 문이 열렸고 그 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았어요. 그땐 몰랐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제 가족의 역사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훨씬 더 큰 진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걸 흔들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저를 세상 반대편으로 이끌었어요. 그때부터 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저는 하버드 도서관으로 갔어요. 보스턴 도서관보다 훨씬 컸어요. 세계 각국의 책들이 있었어요. 중국 책, 한국 책, 일본 책 그리고 제가 읽을 수 없는 책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시도해야 했어요. 그러다 아주 오래된 중국의 역사서, 위서를 찾았어요. 1000년도 넘은 책이었어요. 번역본을 참고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문장에서 숨이 멎었어요. 흉노의 활은 짧지만 강력하다. 그 제작법은 동이 예인에게서 비롯되었다. 저는 흉노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훈족이었어요. 아니면 훈족이 되었거나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많죠. 그런데 예인이라니요? 찾아보니까 그들은 한반도 북부에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철을 다루는 기술로 유명했대요. 짧고 강한 활. 훈족의 활과 똑같았어요. 철제 무기. 훈족이 사용했던 것과 같았어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훨씬 더 많았죠.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 8시에 가서 자정까지 있었어요. 점심도 거르고 커피만 계속 마셨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메모를 수백 장 썼어요. 지도도 그리고 연표도 만들었어요. 제 책상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종이가 쌓이고 책이 탑처럼 쌓였고 벽에는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날도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어요. 꼴이 엉망이구나. 뒤를 돌아봤어요. 에드워드 핸더슨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학생일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제는 이른쯤 되셨을 거예요. 회색 머리와 수염 구겨진 셔츠, 오래된 스웨터를 입고 계셨죠. 겉모습은 늘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교수님은 커피 2잔을 제 책상 위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 노트를 보시더니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훈족, 한국, 가야왕국.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알아요.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요. 교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교수님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역사를 만든다네. 계속 해보게.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죠.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으셨어요. 이 사람은 여기 박사과정 학생이야.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지. 가야만 7년째 파고 있어. 한번 만나보게. 자네가 천재인지 아니면 정말 미친 사람인지를 알려줄 거야. 그렇게 교수님은 떠나셨어요. 저는 종이에 적힌 이름을 봤어요. 유미박. 그날 밤 저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는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는 시끄럽고 붐볐어요. 탄 커피 냄새랑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괜히 손이 또 떨렸어요. 그때 그녀가 들어왔어요.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35쯤. 길게 묶은 검은 머리, 안경, 그리고 책이 가득 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웃지도 않았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꽤 묵직했어요. 당신은 아틸라가 가야에서 왔다고 생각하죠?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도전이었어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증거가 그렇게 보여서. 그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가방을 열고 두꺼운 폴더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밀었어요. 이건 사료들이에요. 한국, 일본, 중국, 라틴어, 헝가리 연대기까지. 모두 합쳐 12개 언어예요. 폴더를 열어봤어요. 거의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는 예쁜 그림 같았고 중국어는 복잡한 퍼즐 같았어요. 일본어는 3가지 문자가 뒤섞여 있었어요. 심장이 툭 내려앉았어요. 저는 12개 언어를 못해요.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눈을 마주쳤어요. 어둡고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그럼 배우세요. 저는 얼이 빠져서 쳐다봤어요.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럼 몇 년은 걸릴 텐데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레이엄 교수님, 진실을 원하세요? 아니면 쉬운 답을 원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분의 마지막 말, 마지막 눈빛, 그리고 그 라틴 문장. 해가 떠오르는 땅에서 예인의 철화를 떠올렸어요. 진실을 원해요. 좋아요. 그녀가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어요.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먼저 한국어부터 시작해요. 논리적인 언어예요. 일주일이면 글자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돌아봤어요. 교수님, 이건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가야가 훈족의 기원을 제공했다는 걸 입증하면 일본의 100년짜리 역사 논리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들은 분명 싸울 거예요. 아주 거세게요.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두꺼운 폴더를 바라봤어요. 카페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한 발 더 내디디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한 발을 내디뎠어요. 폴더를 열고 시작했어요. 12개 언어를 배우는 일은 정말 저를 거의 죽일 뻔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랬어요.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밖은 아직 깜깜했고 세상은 조용했어요. 저는 커피를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어에는 고유의 문자가 있어요. 이름은 한글이에요. 24개의 글자, 원과 선, 네모 모양들이 조합돼서 소리를 만들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요. 유미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 만에 한글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글자를 읽는 것과 언어를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정말 달랐어요. 한국어 문법은 제 머리를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영어에서는 나는 밥을 먹는다. 순서가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나는 밥을 먹어요. 즉 주어 목적어 동사 순이에요. 완전히 뒤집혀 있죠. 게다가 상대에 따라 말투가 달라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쓰는 말, 친구에게 쓰는 말,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매일 실수를 했어요. 100번은 좋게 넘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 8시가 되면 중국어 공부를 했어요. 중국어에는 알파벳이 없어요. 한자, 즉 그림 같은 글자들이 단어를 대신해요. 수천, 아니 수만 개가 있죠. 획이 3개짜리도 있고 20개짜리도 있어요. 모양은 비슷한데 뜻은 전혀 달라요. 한 획만 잘못 그으면 어머니가 말이 돼요. 저는 같은 글자를 수백 번씩 썼어요. 손이 저리고 손가락이 아팠어요. 노트 한 권이 다 찰 때까지 연습했어요. 정오가 되면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일본어는 3가지 문자를 써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왜 3가지를 동시에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문 같았어요. 밤이 되면 라틴어랑 헝가리어를 공부했어요. 라틴어는 조금 익숙했지만 헝가리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어요. 잠은 4시간. 밥은 가끔 먹었어요. 가끔은 그마저도 잊었어요. 몸무게가 줄고 옷이 헐렁해졌어요.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동료들이 저보고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미쳐 있었어요. 유미는 매주 새로운 자료를 보내줬어요. 읽기 과제, 번역 연습, 해석 문제들. 그리고 제 과제를 빨간 펜으로 가득 고쳐서 돌려줬어요. 발음이 너무 형편없어요. 뜻을 완전히 잘못 잡았어요. 다시 해보세요. 어떤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미가 미웠어요. 왜 이런 걸 저한테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간단한 한국어 문장은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엔 중국 사서도 읽게 됐고 일본 기록도 조금씩 읽었어요. 그리고 증거들이 점점 쌓였어요. 중국의 삼국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변화는 철을 생산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산다. 변화는 가야의 일부였어요. 왜는 일본이죠. 일본이 한국에서 철을 사간 거예요. 일본의 일본서기에도 나와 있었어요. 가라국은 철이 많고 외와 무역한다. 가라는 가야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모든 기록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야는 철을 만들었다. 가야는 철을 팔았다. 가야는 고도의 금속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훈족처럼요. 그때부터 도서관은 제 집이 됐어요. 구석의 제자리엔 늘 제 노트와 책이 쌓여 있었고 사서도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서의 이름은 엘리자 로렌스였어요. 50살쯤 됐고 붉은 머리카락엔 희끗희끗한 흰빛이 섞여 있었어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고 두꺼운 카디건을 입고 다녔어요. 엘리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자료를 찾는 걸 많이 도와줬어요. 특별허가가 필요한 서적들, 제한 구역의 고서들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표정이 어딘가 불안했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쪽지 한 장을 제 손에 슬쩍 쥐어줬어요. 책상 밑에서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조심하세요. 일본 대사관에서 당신 연구에 대해 묻고 있어요.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고개를 들자 엘리자가 제게 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쉿.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날 밤 공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2주 후 아침에 사무실에 갔을 때였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항상 문을 잠그는데요.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가 보니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서류가 뒤섞이고 책이 엉켜 있었어요. 서랍장은 열려 있었고 누군가가 제 연구 자료를 모두 뒤져본 게 분명했어요. 훔쳐간 건 없었어요. 대신 모든 게 조사되어 있었죠. 그건 메시지였어요. 경고였어요. 우린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안다. 저는 손이 떨리면서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사무실이 털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만나야 해요. 사람 많은 데서. CCTV 있는 곳에서요. 우리는 예전에 그 카페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위험했어요. 유미는 두려워 보였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레이엄 교수님 리처드.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엘리자 로렌스가 병원에 있어요. 교통사고였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괜찮아요? 살긴 할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이상하대요. 브레이크가 동시에 다 고장났대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고일 수도 있었지만 아닐 수도 있었어요. 왜 계속 저를 돕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유미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 할머니가 김해 출신이에요. 가야의 옛 수도죠. 성도 김이에요. 김 씨는 가야 왕족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역사책엔 늘 가야가 약한 나라로만 나와요. 정복당한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하지만 당신이 가야가 훈족의 뿌리였다는 걸 증명하면 제 할머니의 조상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꾼 전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저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그녀의 잃어버린 역사. 우린 이제 같은 길 위에 있었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린 시작한 일을 끝내야 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후, 저는 헝가리에 서 있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판노니아 평원, 바람에 흔들리는 풀 사이로 훈족이 살던 땅이 제 앞에 있었어요. 이곳 어딘가에 제가 찾던 진실이 묻혀 있었어요. 발굴 현장에는 훈족의 무덤이 있었고 그 옆엔 가야 고분 전문가 윤도경 교수님과 유미가 함께했어요. 핸더슨 교수님은 미국에서 매일 연락을 주셨어요. 윤 교수님이 무릎을 꿇은 채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걸 보세요. 무덤 속엔 머리 모양이 길게 변형된 해골이 있었어요. 귀족임을 상징하는 훈족의 풍습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서 푸른빛의 고곡이 나왔어요.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곡이에요. 한국의 고곡. 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왕족 무덤에서만 나오는 유물이죠. 숨이 막혔어요. 한국 왕족의 장신구가 헝가리의 훈족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분명 우연이라 할 거예요. 교역품일 뿐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희는 무덤에서 나온 뼈 샘플을 하버드 의대의 캐서린 박 교수님에게 보냈어요. 헝가리의 세케이 사람들, 그리고 김해의 김씨 후손 100명의 DNA도 함께 분석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일본 학자들은 제 연구를 공격했어요. 학회를 열고 저를 사기꾼이라 불렀죠. 대학으로 항해 편지도 쏟아졌어요. 핸더슨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리처드, 자네 정말 확신하나? 틀리면 끝이야. 저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확신해요. 결과는 화요일 아침에 나왔어요. 캐서린 교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 집단의 Y염 색채 표지가 일치해요. 세케이, 김해 김씨, 훈족 무덤 같은 북의 혈통이에요. 우연일 확률은 거의 0이에요. 유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럼 그들이 같은 조상이라는 뜻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족과 가야는 직접적인 혈연관계예요. 6개월 뒤 파리 유네스코 회의에서 전 세계 학자들 앞에 섰어요. 일본 대표단 30명은 제 연구를 반박하기 위해 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비잔틴 기록, 중국 사서, 일본 연대기, 헝가리 전승.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발견된 고곡, 철제 무기, 복합궁, 마지막으로 DNA 결과까지 보여줬어요. 저는 30년 동안 한국이 유럽 역사와 무관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훈족의 왕 아틸라는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다 옆의 철의 땅, 그곳은 한반도였어요. 회의장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투표 결과 171개 나라가 찬성했어요. 일본 대표단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나머지 모두는 남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유미가 저를 안았고 핸더슨 교수님은 웃으며 울고 계셨어요. 저희는 이겼어요. 진실이 저희 편이었거든요. 3개월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유미가 김해로 데려갔어요. 가야의 옛 수도였죠. 복원된 왕릉들은 잔디로 덮여 있었고 소량기와 햇살이 어우러졌어요. 저는 수로 왕릉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찾아라. 바람의 민족을. 저는 찾았어요. 그들은 여기 있었어요. 언제나 이곳에 있었어요. 훈족이 바람의 민족이라 불린 건 그들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의 뿌리는 바로 이 작은 바닷가 나라, 가야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찾았어요. 우리는 가야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바람의 민족이에요. 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미, 핸더슨 교수님, 윤 교수님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로 건배했어요. 리처드 그레이엄에게 핸더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야에게, 철의 사람들에게 제가 잔을 들었어요. 유미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고집에게요.
미친 생각이라도 끝까지 밀고 가는 고집이 진실을 만드니까요. 한국의 별빛 아래에서 저희는 웃으며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알았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가야를 찾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었어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그리고 진짜 변화는 마음속 거리, 내가 믿던 나와 진짜 나 사이를 건너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센서를 양에게 붙이라고. 미쳤군. 마을 노인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는 말없이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스마트팜 시스템이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중국 회사가 무료로 나눠준 백신 때문에 60마리가 하루아침에 전멸했을 때 그들은 사과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현대과학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날 27살 수의사 마리나는 무릎을 꿇고 60마리를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지금 중국 회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10년 계약, 1천억 투자, 당신에게 연봉 5천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거절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돈이 아니라 존엄을 가르쳐줬거든요.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기적 같은 건 믿지 않았어요. 이 사막에서도, 제 인생에서도요. 제 이름은 마리나 크루제바예요. 27살이고 카자흐스탄의 작은 마을 잔나카르에서 살고 있어요. 끝없이 모래가 펼쳐지고 해가 닿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곳이에요. 저는 수의사예요. 아픈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요. 오래된 작업화를 신어요. 갈색이고 먼지로 뒤덮여 있죠. 밖으로 나가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려요. 하늘은 아직 어두운 보랏빛이에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모든 게 조용하고 모든 게 이해돼요. 저는 제 일에 능숙했어요. 아니, 꽤 잘했어요. 양 한 마리만 봐도 아픈지 아닌지 알 수 있었어요. 심장박동만 느껴도 뭐가 문제인지 감이 왔죠. 그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의 깊게 보라고, 감정보다 숫자와 사실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가끔 제게 넌 마음에 얼음이 있는 것 같다고 농담하셨어요. 근데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쉽게 울지 않아요. 큰 약속을 하는 사람도 잘 믿지 않아요. 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저는 큰 나라들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다고 믿었어요. 중국은 거대하고 러시아는 강하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모든 게 바뀐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새벽,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아직 침대에 있었죠. 시계를 보고 신음했어요. 딱 5분만 더 자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명이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신발끈도 묶지 못한 채 부츠를 신고 잠옷 그대로 뛰쳐나갔어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다웠겠지만 그 순간엔 아버지의 목소리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우리 집 양 우리로 달려갔어요. 집에서 약 200m쯤 떨어져 있었죠. 폐가 찢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순간 발이 굳어버렸어요. 도 쉴 수 없었어요. 우리 양들이 전부 죽어 있었어요. 60마리. 60마리의 아름다운 카라쿨 양들이요. 땅에 누워 눈을 뜬 채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몸은 아직 따뜻했어요. 그건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이었죠.
평생을 바쳐 키우고 품종을 지켜온 양들이었어요. 세상 누구보다 그 양들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다 사라졌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부드러운 털을 만지고 눈과 혀, 목을 살폈어요. 저는 과학자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건 백신 때문이었어요. 이틀 전 중국 회사에서 무료 백신을 나눠줬어요. 최고 품질이라고 했고 양들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약속했죠. 그 회사 이름은 테너 그룹이었어요. 아주 크고 아주 부자였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남자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우리 백신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당신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겠죠. 중앙아시아 수의사들은 현대 과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저는 7년 동안 공부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양에 대해 잘 아셨다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60마리의 양을 모두 묻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땅을 팠어요. 손에 피가 날 때까지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별은 유난히 밝았고 사막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어둠 속에 대고 속삭였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평생 하찮게 여길까?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력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 구석의 작은 마을에 사는 그저 한 사람일 뿐인데요. 그리고 3일 뒤 모든 걸 바꿔놓을 걸 발견했어요. 창고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먼지랑 가죽 냄새가 가득했죠.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거의 열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구석에 낡은 가죽 트렁크 하나가 있었어요. 두꺼운 먼지가 덮여 있었죠.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안에는 일기장이 있었어요. 누렇게 변하고 낡은 종이였어요. 글씨는 할아버지의 필체였어요. 할아버지 입안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1994년 3월 28일. 오늘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왔다. 그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다. 한 남자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언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니까요. 형제라는 단어에서 눈이 멈췄어요. 페이지 사이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어요.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읽을 수 없어서 휴대폰 번역기로 번역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한국. 제가 작고 약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친구 아르만에게 말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중국과 러시아야. 한국은 그냥 거기 있는 나라일 뿐이야. 그런데 지금 먼지 쌓인 창고 한가운데서 할아버지의 일기를 들고 있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요? 나라의 크기가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만약.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명함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할아버지의 글을 수십 번 다시 읽었어요. 우리는 형제다. 어쩌면 진짜로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존중받고 사람답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 말이에요. 어쩌면 한국은 다를지도 몰라요. 아니면 제가 그냥 절박하고 어리석은 걸지도 모르죠.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3일 동안 저는 그 명함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 한국어,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 한국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어리석은 생각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켰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한국 농업개발 프로그램 중앙아시아 청년 대상 연수과정.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기간은 6개월. 현대식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장비를 지원해주고
심지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금도 준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한국어 능력 토픽 5급 이상. 농업 경력 최소 5년. 경력은 충분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동물들을 돌봤으니까요. 그건 괜찮았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알파벳조차 본 적이 없었어요. 토픽 5급이라니요. 한국 사람들도 가끔 떨어진다던데요. 컴퓨터를 덮었어요. 웃음이 나왔지만 그건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을 때 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그만해, 말이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꿈이지, 내 건 아니야. 그날 밤,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양 우리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어 학원을 찾았어요. 이름은 세종학당이었어요. 6개월 집중 과정,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수강료는 600만. 그 숫자를 보고 이 멎었어요. 600만이면 제 연봉의 절반이었어요.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절반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집안을 둘러봤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트랙터는 오래되어서 고장났고 가구는 전부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였어요. 단 하나 값 나가는 게 있었어요. 아르잔이요. 아르잔은 할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이마에 하얀 별 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검은 종마였어요. 할아버지가 15년 동안 정성을 다해 길러온 말이에요. 잔나카르에서, 아니 카자흐스탄 전체에서도 제일 훌륭한 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이 말은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다. 절대 팔면 안 된다. 절대로.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아르자는 마구간 안에서 건초를 먹고 있었어요. 그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다가와서 부드러운 코로 제 손을 톡 건드렸어요. 저는 그의 목을 꼭 안았어요.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흙, 풀, 그리고 안전함의 냄새요. 미안해. 작게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르잔을 팔아야 해요. 아버지는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니? 아르잔을 팔아야 해요. 한국어 학교 등록비 때문에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벌개졌어요. 내 할아버지는 혹독한 겨울에도 저 말을 지켰다. 굶으면서도 아르잔에게 먹을 걸 줬다. 그분은 그 말을. 알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을 고르며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살아남는 것보다 존엄이 더 중요하다고요. 30해 전 그 한국 사람들한테서 그걸 보셨잖아요. 저도 그게 아직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다시 앉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넌 꼭 그분을 닮았구나. 작게 말씀하셨어요.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어리석게까지 닮았어. 3일 뒤 저는 아르잔을 팔았어요. 알마티에서 온 부유한 남자가 그를 데려갔어요. 트럭이 떠나는 걸 보는데 가슴 한쪽이 뚝 잘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남겼어요. 그가 떠나기 전 갈기 한 가닥을 잘랐어요. 부드럽고 강한 검은 털을 따아서 팔찌로 만들었어요. 그걸 손목에 찼어요. 약속할게. 속삭였어요.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게. 타슈켄트로 떠나기 전날 친구 아르만이 찾아왔어요. 아르만은 우리 마을 축산 협동조합장이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는 사람이었죠. 늘 돈을 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말이나 잘 들어. 중국 회사가 새 계약을 제안했어. 3년 보장 계약이야. 백신 사건은 실수였지만 그들은 힘이 있고 돈이 있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사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르만. 우릴 바보 취급했잖아요. 그는 한을 쉬고 넥타이를 고쳤어요. 자존심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어. 나는 이 마을을 살리려는 거야. 근데 넌 오래된 일기장 하나 보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정신 차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정말 제가 멍청하고 감정적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요. 그래도 저는 버스를 탔어요. 타슈켄트행 버스예요. 세종학당 첫날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썼어요. 글자가 이상했어요. 퍼즐 같고 그림 같았어요. 문자 같지 않았어요. 이건 자음이에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국어에는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걸 어떻게 배우지? 누가 이걸 다 외운다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또 하나를 쓰셨어요. 사랑. 이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500년 전에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요. 누구나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요. 농부도 하인도요.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예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글자를 만든 왕이라니요.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3일째 되는 날 김윤호 씨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인 자원봉사자였어요. 24살쯤 되어 보였어요. 따뜻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고 제가 실수해도 절 한 번도 바보 취급하지 않았어요. 발음을 틀리면 다시 해봐요.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하고 웃으며 말해줬어요. 어느 날 오후 윤호 씨가 통 2개를 들고 왔어요. 이건 김치예요. 그리고 이건 된장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이 멀잖아요. 그럴 땐 음식이 도움이 돼요. 그리움이 좀 덜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을 보이기 싫었어요. 힘있는 나라의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대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사람으로 보이는 듯 했어요. 존재로서 존중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눈이 아프도록 공부했어요. 한 손엔 아르잔의 갈기 팔찌를 쥐고 다른 손으론 한국어 글자를 썼어요. 양들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제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희망이었어요. 어쩌면 이 미친 계획이 통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은 정말 다를지도 몰라요. 아니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6개월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아니, 악몽 같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수업 6시간, 집에서 복습 4시간. 머리가 타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결국 해냈어요. 토픽 5급 시험에서 157점을 받았어요. 점수를 본 순간 울었어요. 진짜로요. 저는 평소엔 잘 울지도 않는데요. 3주 뒤, 저는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였어요. 비행기를 타본 건 처음이었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하얀 구름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그 아래 어딘가에 제 고향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마을도, 제가 아는 모든 것들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르는 세상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공기였어요. 맑았어요. 비냄새와 뭔가 다른 신선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먼지랑 디젤 냄새뿐인 제 고향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도로가 완벽했어요. 매끈하고 깨끗했어요. 구멍도 없고 균열도 없었어요. 버스는 정확히 정류장에 섰고 문도 정시에 열렸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타고 내렸어요. 누구도 밀치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이건 불가능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모든 걸 잃은 끔찍한 전쟁이요. 그게 겨우 70년 전 일이에요. 제 할머니가 태어난 때와 비슷한 시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든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한 나라가 된 걸까요? 훈련센터는 전주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서울보단 작지만 제가 평생 본 어떤 도시보다 컸어요. 프로그램 참가자는 5명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2, 키르기스스탄에서 1명, 투르크메니스탄에서 1명, 그리고 저요. 첫날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나서 자꾸 아르잔의 갈기 팔찌를 만졌어요. 그때 정해찬 박사님이 들어오셨어요. 40살쯤 되어 보였어요. 안경을 쓰시고 깨끗한 셔츠를 입으셨죠.
딱 선생님 같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박사님은 우리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진짜로요, 선생님이 학생에게요. 어서 오세요. 천천히 또렷한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번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동반자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제 안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게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첫 수업에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박사님은 스크린 앞에 서서 말했어요. 뒤엔 농장 사진과 그래프가 있었어요. 기술이 정답은 아닙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예요. 진짜 답은 사람이에요. 기술이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사님은 작은 스마트팜 센서를 보여주셨어요. 온도와 습도, 가축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장치였어요. 이 센서들이 여러분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한 거예요.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수업 중에 말하는 걸 싫어하지만 이번엔 꼭 말해야 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현대적인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전통적인 방식은 쓸모없다고요. 박사님은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진지했지만 따뜻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전통 지식은 수백 년에 걸쳐 쌓인 거예요. 기술은 겨우 몇십 년의 산물이죠. 두 개를 합치면 그 누구도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왜 한국에 오면 자꾸 울게 되는 걸까요? 매일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힘들었지만 제가 겪었던 어떤 고생이랑도 달랐어요. 우리는 IoT 시스템, 질병 예방, 데이터 분석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제일 이상한 건 사람들이 저희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실수했을 때 선생님들은 틀렸어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저를 바보 취급하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카라쿨 양의 번식법을 설명했어요. 혹독한 겨울을 견디려면 세대를 거쳐 만들어진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던 한국 연구원이 말했어요.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 이걸 논문으로 같이 써볼까요? 같이.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과학자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제 지식이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중국 회사 직원이 떠올랐어요. 중앙아시아 수의사들은 현대 과학을 이해 못한다고 비웃던 그 남자요. 한국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시작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텅 빈 것처럼 들렸어요. 말이나 중국 회사가 마을을 압박하고 있다. 아르마는 새 계약에 사인하려고 한다. 바로 현금으로 준대. 사람들이 배고프다. 내가 믿는 그 한국의 기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저는 기숙사방에 서 있었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마치 누가 조용히 말을 거는 것처럼요. 어쩌면 아르만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냥 꿈꾸는 바보일지도요. 아르잔을 판 것도 다 헛된 희생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배우는 건 현실에 아무 쓸모 없는 것일지도요. 존엄 같은 건 배고픈 사람들에겐 사치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밥 한 숟가락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때 정 박사님이 오셨어요. 제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다 말했어요. 중국의 압박, 아르만의 선택, 그리고 제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까지요. 박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창밖의 비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이 일을 택했는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농부셨거든요. 대기업들이 찾아와서 전통 방식은 쓸모없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어요.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죠. 모든 걸 그들에게 의지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장 잔인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존엄을 잃는 거라는 걸요. 박사님은 제 눈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배우는 건 한국 기술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달라요. 그리고 그게 모든 걸 바꿔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아침이 될 때까지 컴퓨터를 붙잡고 있었어요. 잔나카르에 맞는 스마트팜 시스템 설계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센서를 우리 기후에 맞게 바꾸고 우리 동물과 전통 지식을 접목시켰어요. 그들의 방식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식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완성하고 나서 손목의 아르잔 팔찌를 바라봤어요. 이건 당신을 위해서예요. 속삭였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너희는 중요하지 않다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어요. 그 어떤 의심도 없었어요. 이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1년 뒤 저는 2개의 가방을 들고 잔나카르로 돌아왔어요. 하나엔 옷이, 다른 하나엔 스마트팜 장비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받은 5천만 원의 지원금도 있었고요. 이번엔 확신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반겼지만 반신반의했어요. 저는 양 우리에 센서를 설치했어요. 체온과 심박을 측정하고 정보를 폰으로 보내는 장치였어요. 양을 폰에 맡기란 말이요. 한 노인이 비웃었지만 저는 우리 눈보다 먼저 변화를 알려주는 도구예요 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새끼 양 한 마리의 체온이 오르자 바로 치료했어요. 다른 양들은 병이 번졌지만 그 양은 살았어요. 그날 이후 마을이 바뀌었어요. 모두가 배우기 시작했고 생산량은 40% 늘었어요. 그때 중국 회사가 다시 왔어요. 10년 계약, 1천억 투자, 당신에게 연 5천만 연봉.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우린 거절하겠어요. 한국은 돈보다 존중을 줬어요. 아르만도 제 옆에 섰어요. 가장 큰 투자는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거요. 며칠 뒤 정 박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유럽 회사들이 우리 양털을 사고 싶대요. 6개월 뒤 수입은 3배로 늘었어요. 마을 젊은이 10명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잔나카르는 부유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서 유명해요. 저는 매일 새벽 양들을 보며 속삭여요. 아르잔, 우리 해냈어요. 존중이 이겼어요. 한국은 저에게 기술이 아닌 존엄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저는 말해요. 당신은 작지 않아요. 당신은 소중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